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이슈 포커스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무기 중에 뭔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의미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기 쉽죠. 자, 오늘은 순항 미사일로 변신한 무인 정찰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장거리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장거리 타격 자산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투폴레프 143 레이스라는 무기인데요. 이거 도대체 어떤 무기냐? 어디에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냐? 그래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 핵폭탄이 대량 보관된 러시아 최대의 전략폭격기 기지죠. 거기를 연타한 우크라이나 12월 5일인데요. 엥겔스 기지, 러시아의 공군 중에서 이 핵무기 제일 많은 가장 큰 기지죠. 엥겔스 기지. 그리고 모스크바 바로 아래에 있는 디아길레보 기지, 여기는 이 핵폭격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 두 군데를 때려버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피격되어 있는 모습, 저기 피격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확인된 것만 엥겔스 기지에서 투폴레프 95 베어 전략폭격기 2대, 그리고 디아길레보 기지에서 투폴레프 22 백파이어 폭격기 1대, 이렇게 해서 3대의 폭격기가 파손되었다라는 거고, 또 일설에 따르면 최대 14대의 폭격기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도대체 아니 여기가 얼마나 먼데 여기를 이렇게 타격했을까? 그래서 뭘 가지고 했냐? 일단 국경에서 디아길레보 기지까지는 460km, 그리고 여기 이 엥겔스 기지는 630km. 그런데 국경에서 쏠 수는 없죠. 더 내륙에서 쏴야 되죠. 왜냐? 국경에 바로 그냥 러시아군 국경경비대 앞에서 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 500에서 700 이 정도 되는 이런 사거리를 구현한 무기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흐림2, 이 탄도미사일이냐? 근데 흐림2는 지금 실전 배치된 것도 애매모호하고, 생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수량이 생산될 리도 없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 흐림2 같은 경우는 최대 사거리 500km인데 또 엥겔스 기지하고는 또 안 맞다. 자, 그럼 토치카-U, 이 전술 탄도미사일이냐? 이건 사거리가 130km밖에 안 되고 개전 초에 다 썼죠. 없죠 이제는. 그리고 GMLRS, ER탄, 이건 사거리 150km니까 이것도 안 되죠. 넵튠, 대한미사일, 이것도 280km 안 되죠. 바이락타르 150km까지밖에 못 가요. 안 되죠. 그럼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들이 야 이거야 하고 쫙 투폴레프 141, 141이라고 해서 우리 언론에서 쫙 냈습니다. 아마 3월 달에 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에 이렇게 어떤 공원에 떨어져 있는 무인기인데 이거 러시아가 쐈냐 우크라이나가 쐈냐 이런 설이 많았는데 우크라이나가 테스트하다가 거기까지 그냥 날아가 버렸죠. 바로 그 투폴레프 141 이거 아니냐. 그때 750km 날아갔으니까 그럼 이거 딱이네. 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거든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항미사일들로 지금 사용한 거, 이 투폴레프 141, 투폴레프 143 얘들의 그러면 원형은 뭐냐? 원래는 장거리 핵 순항미사일이었어요.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만들고 서로 간에 핵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해가면서 잠수함도 만들고 온갖 걸 다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는 탄도미사일도 만들고 그리고 순항미사일도 만들고 그걸 공이 사거리를 길게 만들어서 저공비행에서 들어가는 순항미사일로 아주 멀리 쏘아보내서 핵공격하는 이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탄도미사일로 아주 높이 빠르게 날아가서 탄도미사일로 핵공격하는 이것도 해보고 하는데 결국 만들어 보니까 탄도미사일이 더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탄도미사일로 정리가 됐는데 어쨌든 만들었어요. 미국도 만들고 소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련은 이 핵순항미사일을 투폴레프 121, 이 핵순항미사일, 이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4,000km 날아가는 핵순항미사일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전력화 이거 안 되겠다, 탄도미사일로 가자 해서 이거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거 좀 효용성 있게 좀 써보자 해가지고 미국은 U2니 SR-71이니 이런 거 막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 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도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막 정찰하는데
우리 소련도 뭐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 투폴레프 121 이 핵 순항 미사일을 바탕으로 무인 정찰기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게 투폴레프 123. 또 그걸 좀 더 개량해서 투폴레프 139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정찰기 치고는 너무너무 덩치가 크죠. 이거 가지고 뭐 정찰이 뭐 한번 하고는 그 정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야 이게 무슨 정찰이냐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걸 좀 소형화하고 또 여러 번 쓸 수 있고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969년도에 야 우리 사단급 무인기, 군단급 무인기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정찰용으로 한번 써보자 라는 정말 아주 진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뭐 아주 앞서가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소련 육군님이 투폴레프 설계국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1969년도에요. 야, 너희 그 장거리 미사일 활용해서 장거리 정찰기 만든 그 아이디어 참 좋았는데 좀 작게 만들 순 없냐? 그 투폴레프 139 이런 건 너무 크잖아. 이제 이렇게 돼서 투폴레프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개발진에서도 그거 너무 크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요. 소형화 버전 여러 가지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이 그래 잘 생각했다. 줄이는 김에 군단급이랑 사단급으로 구분해서 두 가지 모델 만들어 봐. 군단급은 탄도미사일 쏘기 전에 정찰용으로 쓸 거니까 그거 맞추어서 작전 반경 좀 맞춰주고 사단급은 60에서 80km 딱 사단 작전 범위면 되잖아. 그 정도 범위 해서 정찰도 하고 회수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놈이면 좋겠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투폴레프가 저 여러 종류 시제품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금방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단급 먼저 만들어 드리고 확대형인 군단급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사단급은 바르샤의 조약 애들한테도 막 뿌릴 거니까 잘 만들어라 스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투폴레프가 이 지령을 받고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1976년도에 전력화하게 됐으니까 아주 빨리 만들었죠. 자, 무인정찰기는 우리가 선두주자야 라는 건데 투폴레프 141 어우 큽니다. 그리고 투폴레프 143 작습니다. 크로아티아 수도에 떨어졌던 게 투폴레프 141 그리고 이번에 엥겔스 기지를 포함한 공군기지를 공격한 게 투폴레프 143입니다. 투폴레프 141은 길이가 14.5m 정도 되니까 꽤 크죠. F-16 전투기보다 더 큽니다. 여기 투폴레프 143 8m 뭐 6m 차이인데 그렇지만 요거 이제 3차원으로 덩치를 딱 보면 반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전력화를 합니다. 시대를 크게 앞서간 고성능 무인정찰기 투폴레프 143입니다. 1000대 가까이 찍어낸 명품으로 등극했어요. 그래서 이거 북한도 도입을 합니다. 아바이가 저거 샀댔는데 어딨냐? 없어요. 왜 없냐? 소량 도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직접적으로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건 없고 소련이 시리아에 판 거, 그 시리아로부터 우회 도입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아마 뭐 좀 연구하느라고 샀죠. 그래서 이게 열병식이나 이런 데 공개된 적은 없고 단 도입을 한 정황은 있다라는 정도만 있습니다. 자, 길이는 8m, 폭은 2.24m, 중량은 1230kg, 엔진은 터보 제트 엔진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최대 시속 950km, 고도는 5000m, 그리고 비행거리는 200km, 그리고 카메라, 또 나중에 뭐 TV 카메라 이런 걸 실어요. 그래서 처음에 필름 카메라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덩치가 이렇게 큰데 비행거리가 200km밖에 안 돼요. 이 이유는 터보 제트 엔진이 워낙 연비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비행거리가 짧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날개 밑에 뭔가 하나 엔진 비슷한 거 보이죠? 이거는 이제 솟아오를 때, 그러니까 이륙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발사될 때 그때 사용하는 엔진이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요거 여기에서 이제 터보제트 엔진으로 해서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요 뒤에 위에 있는 이거 여기가 낙하산 수납대예요. 그래서 요 볼록한 거 여기 떨어지고 여기서 낙하산이 펴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 동체 아래 부분에서 스키가 딱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마치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뒤에 낙하산 펴지고 이렇게 착륙하는 그런 방식인데 10번 정도 쓸 수 있답니다. 10번 정도. 그런데 요즘 생각하면 10번밖에 못 쓰냐 이렇게 덩치 크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때는 10번이라도 보는 게 어딥니까? 하나도 못 보다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1000대 가까이 찍어가지고 완전히 이 전선 지역에 사단에다가 쫙 깔은 겁니다. 그러면 당시 이 소련의
최고 중점 사단이 어디냐? 지금으로 치면 벨라루스 지역,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소련 중부와 남부를 통틀어서 그냥 국경을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벨라루스는 소련 북부 지역을 이제 국경을 서쪽하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다가 쫙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는 없어요, 이런 거. 왜? 전선 지역에 사단급 무인기니까 전선 지역의 사단에다가 다 갖다 줘야 되니까 우크라이나에 1000대 가까이 찍어낸 것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우크라이나로 간 겁니다. 뭐 계산해도 뻔하죠. 자,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이게 대량으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비행거리가 200km다. 요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630km, 640km 떨어진 걸 때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안 맞는데. 자, 그래서 미사일처럼 쏘고 이렇게 아까 아랫부분에 붙어있던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엔진 가속돼서 날아오고, 그리고 위에 있는 낙하산으로 회수하고.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이거 표적기로 만들어서 가져와 봐라 해서 이걸 또 표적기로 만들어서 미국의 스텔스기나 순항미사일을 모사해서 그걸 또 요격하는 표적기로도 또 소련이 썼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썼던 뭐 그런 그 무인기고, 비행 성능까지 좋아요. 왜냐? 이게 이제 카메라 성능이 좀 구리다 보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카메라 찍어봐야 필름 카메라니까 사진이 흐릿해서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조금 낮게 날아야 사진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저공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행 성능까지 좋고, 저공비행을 하다 보니까 저걸 레이더에 또 잘 안 보이고, 이제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제 터졌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 창고에 이거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말이야, 이거 드론 있지? 그런데 그 200km밖에 안 간다며. 그런데 말이야, 최근에 엔진 하나 새로 개조한 거 있잖아. 터보팬 엔진. 그거 갖다 붙여봐. 꽂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꽂았더니 연비가 엄청 좋아진 겁니다. 그 엔진이 바로 AL25 터보팬 엔진인데, 이 엔진을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엔진이에요. 그런데 터보팬 엔진이라서 연비가 좋아요. 그런데 오래된 구형 엔진이죠. 터키의 자본 지원을 받아서, 즉 터키가 돈을 대고 이걸 더 현대화 개조 개량을 합니다. 왜냐? 터키가 지금 키질렐마라고 하는 중형 무인 전투기를 만들었죠. 이 아나돌로 항공모함에 탑재하기 위해서 거기에 넣을 엔진으로 이걸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터키 돈 받아가지고 이걸 현대화 개조 개량을 해서 기왕한 김에 더 만들어서 지금 무인기 143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야, 또 넣냐? 에? 에르도안, 나하고 지금 뭐 좋다고 그냥 아이스크림 나눠 먹을 땐 언제고 또 넣냐? 뭐 어쩌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 사진은 미그 23 전투기가 여기 투플레프 143을 쫓아가고 있는 사진이에요. 아주 덩치가 크게 나온 거 보니까 이 밑에서 카메라로 찍은 건데, 그 이렇게 덩치가 큰 걸로 봐서 저공비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공비행을, 이렇게 덩치가 작은 게 저공비행을 해가니까 이제 레이더에 잘 안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의 자본 지원을 받아서 이걸 현대화 개량해서 터보팬 엔진을 넣었더니 연비가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200km밖에 못 날아던 걸 600, 700을 날아가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이게 몇 발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크라이나의 히든 카드로 급부상한 투폴레프 143. 그러니까 뭐 수백 발이 있을 거니까 앞으로 요소요소에 후방 지역에 계속 아주 뭐 그 전쟁의 향방을 탁탁 바꾸는 이런 지점에서 탁탁탁 사용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지금 뭐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대량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들 이스칸데르 다 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펀치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주 진짜 제대로 된 탄도미사일보다는 위력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 중심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 투플레프 143,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